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에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이유균 교수입니다. SDGs와 관련돼서는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이야기 첫 번째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관점에서의 사회 및 국제 협력의 영향과 과제에 대해서 네 분의 연사를 모시고 15분씩 발표를 들은 후에 전체 그 토론을 청중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 때 그 질문이나 또는 그 말씀을 해주실 분들은 그 메모 그 채팅창에 그 의견을 그 의사를 토론하겠다는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좀 원래 50분인 시작되겠는데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노동계를 대표해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 1본부장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노동환경, 의식변화, 정책 요구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노총 정책 1본부장 정문주입니다. 코로나19가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특히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황들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에 따르는 과제들 위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직전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전까지 코로나19 세계 상황판을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거의 6천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지금 1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게 지난달에는 그 하루 확진자가 한 50만 명대였었는데 세계 확진자가 지금 하루 60만 명 이상으로 가파르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매달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랬더니 3월달의 경우에 그 확진자 숫자가 5천 명 이상 되는 국가가 불과 4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이탈리아, 이란 이렇게 4개 나라였었고 우리나라 세계 랭킹 2위로다가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였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144개 나라까지 현재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그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첫 발생하고 나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확진자 그래프를 저희가 표기를 한 건데요. 제일 상단에 좀 희미하게 보일 텐데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하루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통계치를 기록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오늘 확진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349명의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현재 초록색으로 표기된 거는 감염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신 분들 그분 숫자인데 약 2만 6천 명 정도고 현재 확진자 누계 평균에서 3만 1천 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2월 달에 신천지발 1차 팬데믹이 있었던 바들이 있고요. 8월 중순에 소위 태극기부대 2차 팬데믹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또 가파르게 3차 팬데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일일 확진자를 저희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연초에 2월 3월 달에 증가했다가 8월 달에 8월 말에서 증가했던 바들이 있고 최근에 다시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감염과 관련돼서 바이러스들 비교를 하는데 메르스, 사스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이러스가 굉장히 감염력이 높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전 세계 사실상 모든 국가에 감염이 퍼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에 반해서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용과 경제에 미친 영향 자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세계 경제 국내 기구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OECD 자료인데요. OECD는 세계 경제가 최소한 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정도 기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한국과 관련돼서는 앞에 세션에서 발표도 있다시피 한국이 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건조하게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사이 정도의
성장이 예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의 경우인데요. IMF에서도 지금 최근 10월달에 전망치가 발표됐던 바가 있는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경제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후반대 정도가 올해 점쳐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역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자리와 관련돼서 취업자 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간 13만 개 정도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 1% 중반대에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OECD가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10월 들어서 2차 팬데믹이 지금 왔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 북반부가 현재 접어든 상태입니다. 경기 회복이 또 지연되고 있고요. 그림에 드러나듯이 빨간색 실선 그래프로다가 V자가 아닌 W자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하단의 자료를 보시면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 동향입니다. 그 3월부터 해서 8개월 연속 취업자가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10월 달의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서 좀 경기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됐던 것과 틀리게 8월 중순에 2차 팬데믹이 이어지는 여파로도 인해서 마이너스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현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훨씬 더 심화시키고 있고 집중적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들이 취약계층, 특히 임시일용직이라든지 사내하청 비정규직들, 특수고용직과 같은 굉장히 매우 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돼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자체가 지구를 지배했던 바들이 있는데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 국가들의 이번에 대응 자체가 굉장히 이제 허술하게 나타났죠. 방역의 문제라든지 의료 서비스, 고용 유지 이런 문제를 드러났다라는 것들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원화 결과 자체가 결국 약자와 빈곤 이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라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 일본 이런 국가들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 개입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인류가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난다 치더라도 완전한 해방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들이고요. 소위 말해서 과거와 같은 형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소위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이후가 아니다. 위드 코로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갈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소위 의학적 백신 치료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회적 백신이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사회적 백신이 소위 불안정 노동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득 보전과 사회 안전망을 확대시키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국가들의 경기 부양 패키지 규모를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림에 드러나듯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확대 정책을 폈던 바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하지만 그림에 드러나듯이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라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코로나 위기 자체 극복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들, 재정 확대 정책은 아주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제 그림은 노총이 그 시민사회 단체로서 처음으로다가 올해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6, 7월달에 대규모 그 실태 조사를 전개를 해봤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직 노동자들 약 3,300명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미조직 노동자들 포함해서 약 3,700명 정도 대규모 조사를 전개를 해봤습니다. 소위 이제 코로나 이후의 과제 그리고 충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가장 어려운 점과 우려되는 점과 관련돼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표기해놨는데 빨간색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표기를 한 것이고요. 파란색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직 노동자들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 우려스러운 점과 관련돼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 자체는 일자리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제기가 됐다라는 것들이고요. 조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건강의 문제를 제기했던 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들은 일자리 유지와 생계, 건강의 문제로 제기를 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와 관련돼서도요.
전체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유사한 인식을 모였었는데 일자리가 앞으로 줄 거다. 그리고 비대면 산업들이 훨씬 더 확대될 거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불가피하게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이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코로나 환경에 배응하는 이제 정책 과제들을 좀 물었습니다. 이랬더니 역시 전체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것들이 안전한 노동 환경,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환경이 우선이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대규모 감염으로부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의료 인프라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라는 제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본권 관련해서 한국노총이 올해 중앙단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개했던 바들이 있는데요. 9월 4일 날 소위 의사협회 이쪽이 그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집단 행동을 했던 바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반사회적인 회의다라는 것들이 여전히 드러났지 않는가 싶습니다. 국민적 요구 자체는 의료 인력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 전망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좀 보편적으로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 140개 나라 이상 나라들이 상병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병상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든지 4대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해고 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코로나19 환경 변화의 중장기 이제 정책 과제를 좀 물어봤습니다. 이랬더니 제일 큰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소위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를 겪은 이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과제들이 뭔지는 이미 해법은 제시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이 이 국회인데요. 여의도 1번 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 시켜내고 사회적 백신을 만들 것인가 이 문제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노총이 지난 상반기 동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에 제기했던 5가지 정책 방향들이고요. 이건 앞에 우리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드러났던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제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노총이 실제 참여를 해서 자발적인 운동들을 전개를 했었고요. 우리 사회 경제사회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본권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전개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멀게는 올해 3월 6일 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여기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방역 감염 예방과 관련된 활동들이 줄을 이뤄서 저희가 논의가 진행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 일자리에서 해고하지 않는 대신에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노사정이 합의했던 바들이 있고요. 코로나 위기가 좀 더 심화되고 지속 장기화되도록 하면서 이후에 노총이 한 번 더 사회적 합의를 진행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물론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합의 조인식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타나지 못하면서 결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총이 정부와 사용자단체와 같이 합의를 했던 바들이 있는데 이른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그 합의를 도출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림에서 드러나듯이 금년 7월 28일 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고용 유지를 위한 그리고 사회 전망을 대폭 확대시키는 문제들 그리고 국가 역할들보다도 강조하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합의를 진행했던 바들이 있고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권이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코로나19 극복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행 점검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7월 중순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총의 입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소위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돼서 기본적인 방향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뉴딜 정책 크게 두 가지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돼서는 그 막대한 자금을 국비로 44조 8천억이나 되는 국비를 정부가 동원해서 9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그닥 많지가 않고 구축 과정의 단기적인 간접 일자리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린 뉴딜입니다. 일단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 국제사회 목표에 부합한다 저희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치가 지나치게 작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최근에 대통령이 탄소 중립 2050을 발표하긴 했었지만 당시 발표치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일자리 자체가 대체로 앞에서 얘기했던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일자들이기 때문에 좀 의문이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비대면 노동이 급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가 산업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가속도를 붙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비대면 노동의 확산 자체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예방을 위해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급증을 했고요. 배달 택배 산업들이 굉장히 늘어났던 바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라인 거래가 급증했던 바들이 있고요. 중간에 표에 드러나듯이 지금 온라인 거래 비중 자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더 크게 늘어났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넘어가고요. 요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관련돼서 유연근무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저는 유연근무제 문제들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 자체가 아직도 법정 노동시간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이 수백만에서 1,000만 명이 넘게 존재를 한다는 것들이고 이들에게 보편적인 법정 노동시간 적용을 하는 것들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독일 금속노조가 2018년도에 시간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단협 합의했던 바들이 있는데 유연근무제 이전에 이러한 쉼표 노동의 문제라든지 노동시간 선택권들을 먼저 보장시키는 바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회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그리고 노동기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는 방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방향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윤진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윤진철입니다. 제 모습이 보니까 여전히 어색하긴 한데요. 제가 몇 가지 제시했었던 자료집에 토론문을 썼던 거하고 몇 가지 사항들이 좀 달라져가지고 제가 원고를 좀 뽑아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3월 11일 날 코로나19가 세계 유행, 즉 팬데믹 상태에 돌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장애인연맹에서 장애 포괄적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10가지 공고를 제시하였고 유엔의 한 회의 자리에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장애인연맹이 기본적으로 4가지 우려 속에서 공고사항을 검토하였는데 첫 번째 장애인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예방을 위한 정보 조건이라든가 유생시설로부터의 접근이 어렵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활을 위해서는 외부 환경이나 지원 인력과의 물리적 접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내용들과 두 번째로는 자발적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폐쇄 및 휴업 등 이와 같은 유사한 제재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이 받고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상당히 기간 폐쇄와 휴업 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건강관리라던가 먹고 입고 자고 가정을 관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타인과의 소통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에 장애인이 감염될 경우에 장애인은 의료적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지 않고 차별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었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 나라에서 국내 또는 지역별 활동하는 장애인 단체들과 유대감을 높여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준비가 각국마다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10가지 공고를 진행했었는데요.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 조건의 항목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형태로 감염 예방법, 공공 규제 계획,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특정 유형의 손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대응 인력에 대한 신속한 장애 인식 제고와 관련 교육 실시는 필수적이다. 네 번째는 모든 준비 및 대응 계획에는 장애 여성을 포함하고 접근 가능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장애를 이유로 한 시설화와 유기 방임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여섯 번째는 격리 시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활동 지원, 물리적 접근성, 통신 접근성을
이걸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번째는 공공 제한 조치들은 장애인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8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를 이유로 후순위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과 가족의 인식을 높이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 10번째는 장애인 단체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장애 포괄적 대응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로 공고를 하였었고요. 이거 또 유엔기구인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는 또 여러 가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건강권과 관련돼서 부족한 의료 자원 할당 시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의료 편향을 불러올 수 있는 접근 금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퇴소 및 퇴원을 보장하고 가족 또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 서비스를 보장해야 된다 등등의 내용들과 지역사회 생활에서는 코로나19 관련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 수어, 자막 등과 관련돼서 장애인 지원 시에는 거주 및 이동의 제한을 이동 제한에 대한 면제를 적용시켜야 된다. 일소득 생계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등등의 내용들로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애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이 정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들에 대해서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된 지 한 300일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였느냐라고 살펴보면 제가 발제문에 썼던 내용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내용들만 포함시켜놨는데 최근에 더 확인되었던 내용들은 더 우려가 심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자가격리가 되었거나 확진이 된 숫자와 관련돼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또는 질병관리청이죠. 질청에서는 단 한 사람의 숫자도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자가격리가 되었거나 장애인이 확진이 되었을 때 별도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알려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정부 차원에서 전혀 수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19에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가족에게 코로나 시기에 모든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시켰다. 코로나 시기에 모든 지원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단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가족 단위가 중요하고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난 3월달 또 6월달에 제주도에서 또 전남 광주에서 발달장애 부모와 가족이 자녀를 죽이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이후에 본인은 왜 집안에서 자가격리가 되었고 본인은 왜 밖으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안내도 어떠한 정보로 습득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했었던 그런 욕구를 표출하고자 집 앞 베란다에서 반복적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던 사건들이 벌써 2달 사이에 3건의 사망 사건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만큼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장애인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을 지난 6월달에 만들었지만 이 매뉴얼에 대한 책임이라던가 이 매뉴얼 집행을 위한 예산이라던가 등등의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매뉴얼은 있으나 이것을 누가 수행하고 누가 집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이런 상태가 바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당장 이제 이번 달에 끝날 것도 아니고 올 연내에 끝난다면 정말 다행스럽겠지만 계속 지역 확산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제가 공부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최소한의 계획들이 좀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가격리와 확진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가 예, 죄송합니다. 자료집이 좀 꼬였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감염병 관련 정보 접근 이제 건강관과 관련돼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고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관계 중심적인 방역을 지원해야 되고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가구 상태, 주변 환경이 고려한 자아 격리를 지원해야 됩니다.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 확진 시에 그 의료 인력이 당연히 지원돼야 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시에 의료 인력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 발달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그 확진되지 않은 음성 판정을 받은 가족이 같이 의료기관에 가서 지원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료적 지원이 반드시 그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의료 자원의 부족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3기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 장애 분리 통계를 적용해서 감염병과 장애인 간의 상호 역량 관계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률을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시켜야 되고 시설 생활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그 거주 시설에서 살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관련돼서 조속한 퇴소 및 퇴원, 탈시설, 탈원 정책으로 지역사회 생활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최소한의 교류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거주 공간 및 지원 인력을 제공해야 되고 집단 생활 및 병원 거주 장애인 확진자에 대해서 지역사회 정착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설 폐쇄 및 탈시설 보장 정책을 강화를 위해서 집단 생활의 종료와 근본적인 회복을 모색해야 되고 지역 생활과 자립 생활과 관련돼서는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 그 체계를 확대해서 강화시켜야 되고 장애인의 사회적 추가 비용 및 소득 보존에 최소한의 대책을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지역별 사회서비스원 또는 거점 복지기관 등을 지정해서 공적으로 그 코로나 시기에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및 운영 시스템을 사례관리 중심으로 개편해서 코로나 시기에 사각지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가정 내 거주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폭력에 대해서 방지에 대한 모색과 홈리스 및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주거 공급에 대한 방역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됩니다. 국적, 장애 등록체 등으로 인해서 미등록 장애인의 실태를 확인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모색해야 될 것이고요. 농어촌 및 노소벽지 등 인프라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그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권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축소시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면 한국 사회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들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는 내가 정보를 알아서 국가의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어떠한 책임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서비스들도 그 홍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정보 접근의 문제인 거고 정보 접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그 지역사회에서 삶을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진철 사무처장님께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코비드 시대에 장애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시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장애인에 대한 그 별도의 서비스가 잘 안 돼 있다. 좀 우려스러운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그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런 서비스와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주의에 대한 이런 맹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교육계를 대표해서 채웅 한국학교복지사협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채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19의 상황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라서 주로 내용들은 실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교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라서요.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개학이 연기되고 이렇게 많은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려움들과 함께 학생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례는 실제 상반기 동안에 학교에서 우리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교가 이제 교문을 닫고 또 지역사회도 다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다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집에 안전하게 잘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발견했던 첫 번째 사례들은 바로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 있으면서 부모도 없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는 못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개별 학교들에 연락해서 현황 조사를 해봤더니 적게는 50가정에서 많게는 80가정의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집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PC를 켜고, 그렇지만 수업에 또 이제 열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나았지만 혼자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 보도를 통해서 발견했던 사건들도 방치되어 있거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마음이 괴로운 친구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평소에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가정 방문하면서 집안에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발견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초등학교 학생인데 가정 방문을 했더니 자해 시도를 하고 있거나 또 이제 자살한 경우들도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마음이 어려웠던 친구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좀 고민해 볼 사항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아이들, 아까 앞에서도 학교가 문을 닫고 지역사회가 문을 닫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두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이 숨어 들어갔죠. 특히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학교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발견하는 사례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보통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데요. 그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하는 건수 중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신고가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문을 닫고 나니 이 아동학대 현장을 미리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은 다음부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1학기가 거의 지나갈 때쯤에 다시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발견한 사례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면서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기 전까지 우리 사회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디지털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19 경험하면서 모든 수업들이 영상 또 이제 디지털 온라인 실시간 수업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됐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른 이슈는 이제 디지털 기기 부족이었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가 이제 부족한 가정에 아이들에게 이제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는 다시 반납해야 되고 그 파손이 일어나면 그 파손에 대한 변상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었죠. 어쨌든 디지털 기기를 반납해서 디지털 기기를 제공받아서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뢰됐던 이제 같이 고민을 나눴던 아이의 사례는 조선 가정이었는데요. 평상시에 디지털 기기를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가 없어서 온라인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은 평상시에도 이런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저학년 아이들일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조선 가정의 할머니께서 이거 아이가 받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주기는 줬는데 아이도 나도 사용 방법을 모르겠다 하면서 이 디지털 기기 자체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던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기기 제공과 함께 사용 방법도 함께 알려줬어야 했던 것이죠. 또 온라인 학습과 관련해서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충분한 친구들은 온라인 학습을 해도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디지털 기기를 받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다른 게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놓여져 있었죠. 실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그 단계에서 지역에 있는 PC방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학생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학습과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현장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도 정부가 교육부가 여가부랑 함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을 이제 한다고 공문을 보내주셔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충분하지 않았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올해 처음 고등학교 입학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었고, 그 학생은 아직 그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온라인 학습이라는 것도 모르고 한국 교육 체계에 처음 발딛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받으려고 했었어도 등록이 안 돼 있다, 고등학생은 지원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한국말도 잘 모르는 채 한국말로 틀어진 온라인 수업을 시청해야 했었죠. 옆에 이제 장애인 분들과 관련된 단체에서도 나오셨는데, 우리 장애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을 생각하는데요. 부모님이 장애를 겪는 경우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같이 공유했던 사례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시설들에서 이런 장애인 부모님들 보호 아래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해주는 지역사회가 그런 활동을 같이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학교 수업에 또 이제 관심이 많이 없거나
또 이제 성적이 조금 부진했던 친구들, 또 학습이 조금 느린 경우에는 이 온라인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금 느린 학습이거나 한글 미해득한 경우에는 이 온라인 수업에서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학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수업에 대한 내용들, 과제에 대한 것들을 댓글로 달아라 했는데 아이가 한글을 다 미처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 댓글을 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개개인들의 어떤 상황들이 잘 반영되지 못한 채 이런 온라인 수업들이 진행됐고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학교들이 조금씩 문을 열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상황을 확인했는데 기존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교사들의 80%는 실제로 온라인 학습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 커졌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설문조사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학습 격차가 심각해졌다는 의견이 64.9%였고 부모님의 학습 보조 여부,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가 13.9%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차 수업부터 정상 수업을 이제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했는데요. 초등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학습 멘토를 모집해서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집중 지도를 해서 학습을 교육 격차를 줄여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것은 교육계에서 했던 발표들인데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조금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 격차의 여러 가지 이유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생들의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학교 교육이 불려졌지만 지금은 교육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은 바로 미래 사회의 불평등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심리, 경제적 이유, 사회 환경적 이유들로 인해서 학교 수업에 자칫 참여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학업 중단 학생이 1년에 5만 명이 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적게는 30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 60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학생들의 행복지수 최하위, 학생 자살률 1위 등 우리 국가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항상 해결되지 않은 채 몇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교육소의 교육 불평등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학교 교실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단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민낯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곧 가정의 환경이고 사회 환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육 활동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학습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삶의 환경을 함께 살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 부처들 또 이제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중심으로 모든 교육 전달 체계, 교육 정책들이 다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신청주의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부족하고 어렵다고 신청해야 도와줍니다. 신고를 해야 그때서야 지원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면 먼저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들 했었는데요. 정부 부처는 다학제 간에 협업하는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논의하면서도 여러 소관부처들이 함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예방적인 체계들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동주민센터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한다든지 전산 시스템을 서로 연동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냈는데 그런 대책들은 사전보다는 사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지역 아이들의 삶의 환경을 함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학교 사회복지사들을 확대 배치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8월 달부터 독일의 여러 주에서는 학교 사회복지사들을 전면 배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목표가 발전 목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 현장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도 사회 제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조금 더 폭넓은 시각으로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고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교육계를 대표해서 최웅 한국학교복지사협회 회장님께서 많은 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육 격차가 커진다. 그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이 그런 격차를 커지게 하고 또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따라서도 그러한 그 격차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환경으로 그 교육의 현장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학생 중심의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예방과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되고 학교 사회복지사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개도국과 관련돼서 국제협력,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해서 손성일 코이카 사업전략기획팀장님께서 15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라는 그 저개발국 대상으로 원조를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성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국내 그 환경에 좀 시각을 맞췄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 이웃 나라, 친구 나라로 시각을 좀 넓혀 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제가 2017년부터 금년도 여름까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코이카 이 파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와서 우즈베키스탄의 이 SDG 관련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요, 우리나라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동일한 우즈베키스탄 SDG 전략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6개 목표 125개 세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 SDG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트래킹 해오고 있습니다. 마침 올 초에 이 SDG 이행점검위원회라는 것이 정부에서 발족이 되어서 SDG 중간점검이 실시가 되었고 그 결과가 지난 5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18년 또는 19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몇 가지 테마별로 좀 보자면요. 빈곤율이 12.8%에서 1.4% 정도 낮추어졌고 영유아 사망률도 13.9%에서 약 0.8% 정도 낮추어졌고 유아 교육률은 약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상수도 보급률도 82.6%에서 한 12.7% 정도 상승을 했고, 제조업 총 부가가치가 14.9%에서 보시다시피 한 6.5% 정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두잉 비즈니스라고 월드뱅크에서 발표하는 그 산업 현황 경쟁력 순위도요 141위에서 76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1인당 GDP가 15년과 대비해서 약 1.3배 상승을 했고요. SDG에서 관심 있게 이제 살펴보는 여러 가지 성과 지표들 대부분이 지난 4년 사이에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도 금년 초에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처음 이제 확진자가 생긴 이후에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다른 나라와 뭐 비슷한 수준으로 확진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7일 평균 기준으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이렇게 큰 코로나 대유행이 일어났고 현재는 조금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우즈베키스탄에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가 찾아왔는지, 어떤 위기가 들어왔는지를 월드뱅크에서 지난 7월 달에 한번 중간 모니터링을 한 자료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보시면 왼쪽 표에 보시면 self-employment income이라고 해서 이제 자영업에 해당되겠습니다. 2019년 작년에 비해서 2020년 금년도 상반기까지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자영업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표에 any member working이라고 해서 가구 내에 그 소득원이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 작년에 비해서 금년 상반기에 가구 내 소득원의 인원이 많이 이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는요,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신규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비율이 68% 정도 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른쪽 표에는 그에 비해서 작년도보다 올해 신규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숫자가 한 28% 정도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는 줄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나라에서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본국으로 그 받은 임금들을 이렇게 송환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왼쪽 표에 보시면 금년 상반기까지 본국으로 그 돈이 급여성 돈이 들어오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표에는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신규로 해외에 나가는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인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하는 점을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우즈벡 정부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부 종합 그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일부만 제가 추렸는데요. 2019년에 GDP 성장률이 5.6% 정도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5%로 줄어들 것이다. 47만 5천 명 정도의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현재 임시로 문을 닫았다. 그리고 약 44만 8천 명의 사람이 이미 빈곤선 이하로 소득을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재정의 한 4% 정도가 재정 적자 상황으로 2020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 요인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우즈벡 정부의 그리고 우즈벡 사회의 이 SDG 이 위기는 좀 총체적인 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 SDG 이행 측면에서 우즈벡 정부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즈벡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행 역량은 사람 측면에서 그리고 조직 측면에서 또 예산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이 SDG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도 파트너십 측면에서 또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 프로세스를 매니징하는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SDG 이행 과제 자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SDG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성과 목표들이 이러한 코로나 상황 위기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SDG 중간 모니터 결과를 봤을 때는 지난 5월에 발표되었던 그 우즈벡 정부의 발표에 따르자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금방 보셨던 코로나 이후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빈곤, 보건, 일자리 성평등, 소득 불균형과 취약계층 등 여러 가지 SDG 과제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즈벡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대응 펀드를 약 1.2조 원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몇 차례 이제 추경을 통해서 한 59조 원 정도 이 긴급 대응 예산을 확보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 위기 대응 펀드는 코로나 확산 예방, 취창업 지원, 사회 안전망 확충과 경제 부문 활동 지원에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게 개별 가구 수준에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또 특별히 소상공인 또 취약계층 그리고 지금 이제 일자리 문제 실업자들에게 이게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예산이 가고 있는지는 별도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우즈베키스탄 코로나 원조를 위해서 최소 3.6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훨씬 못 미치게도 8월까지 무상 원조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제사회가 지원한 예산 또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정한 금액이 5,330만 불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 사례는 비단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저개발 국가들, 우리의 이웃 국가들, 파트너 국가들 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점이 세 가지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국제사회에서 그간에 해왔던 원조 개발 이 활동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취약계층이 SDG 주류화와 연계되어서 SDG 이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이행 노력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이겠고요. 또 그 노력이 있어야지 코로나 이 위기에 1차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이 또 새롭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연대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에
사회적 연대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 힘들은 서로 실제적인 연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점이고 또 계속 강조해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코이카는 이 공적 원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 국경이 막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시기에 적합한 개발 협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코이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민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위기에 봉착한 저개발 국가들의 SDG는 거창한 구호나 정책이나 담론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 발제하신 분들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처럼 결국은 사람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의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우리와 함께 연대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는 게 SDG 이행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그 코로나와 관련된 현황 13%가 빈곤층으로 내려갔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 SDGs의 역량, 메커니즘, 과제 등에서 좀 우즈베키스탄이 미흡한 면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사례를 봤을 때 국제 협력은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사회적 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개발 협력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매주을 해주셨습니다. 예, 발표자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저희가 사실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이제 원래 30분 토론입니다만 20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토론을 할 텐데요. 아까 그 발표를 하실 때 질문이 들어온 걸 먼저 제가 여쭙겠습니다. 띵커벨의 고수민님께서 신청주의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정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시다고 느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등록 장애인을 추측할 수 있기만 할 뿐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는 정책을 위해 정부가 섣불리 정책을 수립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미등록 장애인 실태를 어떻게 조사 실시할 것인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말씀. 네, 그 마이크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긴 한데 먼저 그 신청주의하고 미등록 장애인 두 가지인데 미등록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단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국 사회에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있어도 장애인이지 않은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가가 장애인을 등록하는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였고 그 기준에 그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들은 장애도 있고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사람들인 거고 장애가 있지만 그 국가가 정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나 장애인이 될 수는 없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1급부터 6급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그 중증 장애와 그 장애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이 두 가지로 구분되었지만 그 예전으로 따지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장애 중에 등급외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등급외. 이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가 정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등급외로 별도로 이제 그 수치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한 서비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장애 등록을 신청하였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장애인으로 등록시켜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급의 장애인을 포함시키면 될 문제인 거고 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 세계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장애인 등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 등급 제도도 요즘 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중경 단순화돼 가지고 두 단계의 등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제도와 등록 제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뭐 특정의 나라들은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그럼 장애인을 어떻게 그 지원하고 관리하고 할 것이냐라고 하면 특정한 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특정 사회환경적인 장애이든 뭐 물리적 환경 속에서의 장애이든 등등의 장애 요소들이 있는데 그 장애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서 그 장애 요소들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는 것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등록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250만이 좀 넘는 사람들이 등록된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등급 외라고 불리우는 등록되지 못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들, 이 사람들 왜냐하면 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 서비스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신청주의는 조금 신청주의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주의를 확인하려면 그 신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 그리고 그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되는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신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또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 신청주의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정보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되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다고 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가가호를 찾아가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개개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충분한 정보가 접근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신청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신청주의가 나쁘냐 옳으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지,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주의 한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청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충분한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를 켜주시고 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들어왔는데 다들 꺼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카메라를 켜시고, 또는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채팅창에 좀 보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좀 하나가 온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나가볼까요? 나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온 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생각하시고 접속하시는 동안에 제가 최웅 회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는 건지, 그중에 어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유치원은 어떤지 그런 또 설명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 이제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사로 부르고 있는데요.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국의 초등학교가 11,8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학교에 그런 복지사가 들어가 있는 학교는 약 1,600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은 15%가 안 되는 정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각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하고 예산이나 인력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는 학생들이 그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 그럴까요?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네.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정책들이 내려와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이 정책들이 내려와도 그게 학생들한테 전달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고 또 학생들의 삶의 영역까지 함께 살펴보는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없는 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네, 그래서 없는 데 해야 되고요. 앞에서 한국노총에서도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학교가 11,800개 정도니까요. 사실 우리가 계속 포용적 복지국가 이야기하면서 일자리 이야기할 때마다 사회복지, 복지 분야에
또 이제 아동 청소년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일자리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계속 한번 저기 아까 그 전체 그 나온 창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직도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저 뭐 그 별로 저희가 발표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모두 다 이해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손성일 코이카 팀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즈베키스탄에 그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 아라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제 SDGs 측면에서 물이 그 우즈베키스탄의 물 여건이 어떤지, 그리고 아라레가 그 이제 그 물이 없어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바람, 염분이 있는 것들이 뭐 보건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물 문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이중 내륙국이라고 해서요. 인근 국가들도 이제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는, 끼어 있는 그 국가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농업이나 산업 측면에서 이제 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라레가 예전에는 이제 중요한 수자원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은 한 75% 정도가 이제 이렇게 사막화되었다고 할 정도로 좀 그 환경 재앙이죠.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 아라레를 복원하는 문제가 이제 국제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슈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아라레 복원 관련해서 같이 좀 공동으로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라레와 별개로 그 인근 국가들과의 물 문제, 이제 산악 지역에서 내려오는 수자원들을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 유지할 것인지, 또 그게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하게 잘 이 자국 내에 분배가 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우즈벡 정부의 이제 핵심 그 과제 중에 하나고요. SDG 이행 지표 내에서도 이 수자원 관련해서는 중요한 그 성과 지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이쪽으로 이동해 왔는데요. 그 식에서도 그렇고 또 첫 번째 세션에서도 많은 그 강조 부분이 기후 변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최 교수님께서는 또 생태 환경의 중요성, 그 생태 환경의 안보 등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 변화와 그 환경 또는 생태와 연관된 이런 그 취약계층 그는 어떤지, 또 교육계의 그 복지 차원은 어떤지, 또 아까 그 코이카에서는 물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 변화 관련된 그 개도국과의 그 코이카 측면의 협력은 어떤지를 좀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 변화 또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저기 그 최웅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기후 변화 결국에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학교 사회복지사가 이제 최근에 확대 배치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에 갔더니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런 이렇게 사회 운동 이런 것들을 한국 학생들은 한 달에 몇 번이나 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기후 문제가 이미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부각되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그런 정책적인 기후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데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학교 교육에서 시민 교육이나 뭐 이런 교육들을 민주시민 교육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같이 다뤄져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기후위기 이야기하면서 이제 생태 체계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해주시는데 학생들의
결국 기후나 이런 문제들도 학생들의 삶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라서 교육뿐만 아니라 기후 또 아이들의 살아가는 이 환경, 가정의 환경도 또 사회 환경도 같이 보는 이런 좀 폭넓은 시각이 우리 교육계에서 좀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 여기 접속을 하셔서 질문이나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좀 그 화면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있으실까요? 아까 예? 예, 제가 잠깐만요. SDGs 시민 지속가능한 발전센터 윤경호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기조 중 하나가 포용성입니다. 장애그룹 교육계 해외개발 원조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포용성에 대해서 그리고 SDGs 이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예, 그러니까 그 SDGs 이행과 관련된 포용성과 그 포용성의 그 장애인 그다음에 학교 개발 협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SDGs 이행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이행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측하지 않았던 질문인데요. 그 SDG 보고서 중에 그 장애인 교육과 관련돼서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장애인 교육과 특수교육과 관련돼서 그 SDG의 목표에 포용 가능한 그 교육 환경이 구축되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 환경이 그 장애인 교육을 포괄해서 경쟁 교육 시장이고 그 경쟁 교육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진학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거 장애인 교육은 특수 교육은 그 진학을 위한 교육,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포용적으로 함께 살기 위한 교육 환경에서는 근데 그 장애 학생들이 특수 교육을 받는 통합 교육 환경에서 특수 교육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경쟁 교육 시장에서 경쟁 교육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그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함께 받는 것이 초등학교를 벗어나면 상당히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교육계에서 그 장애인 교육에서 어떻게 법을 바꾸고 교육 환경을 바꾼다라고 해서 될 문제이냐? 국가 차원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그 비장애인 교육, 경쟁 교육과 진학 중심의 교육 과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 장애인 교육이 그 통합적인 그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환경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그 지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 그 장애 소수자 장애인 이제 그런 소외계층의 교육 환경이 구축되려면 전반적 비장애 교육 환경들 그 경쟁 교육 시장의 진학 중심의 교육 환경들이 바뀌지 않으면 포용적인 교육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나친 경쟁주의가 포용성을 낮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개발 협력에 대해서. 예, 개발 협력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이 포용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린 뉴딜의 실제 이행 자체가 포용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거니와 결과론적으로 환경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포용적인 개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그 개발 협력 사업들은 현재 우리 이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모든 프로젝트 사업들을 할 때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이카에서는 매년 한 100여 건 정도의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사업이 환경적으로 저해되는 요소들은 없는지를 다 하나씩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 자체, 우리의 개발 협력 자체가 환경을 주류화시키고 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더불어서
비환경적인 그 사업 분야들에 있어서도 이 사업이 혹여나 친환경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방해가 되는지는 않는지, 결과론적으로 환경에 저해 요인은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개발협력 과정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의 하나의 표준이고 우리 정부의 표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 이렇게 보면은 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목표들이 설정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목표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몸으로 체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들이 어려서부터 배워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정되고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이런다고 노력되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학교 교육에서 이런 다양한 지속 가능 목표와 연결된 교육 과정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포용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다양했을 때 많은 부분을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계속 복지, 사회복지, 교육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교육 현장이 많은 부분을 좀 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고 교육 정책을 펼칠 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학습이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학습만 해당되는 것이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정책들과 이 교육 정책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뭐 돌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부처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관계들이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그런 정책들이 제공됐을 때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육적인 학습적인 부분들이 내재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다양한 교육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 정책의 다변화로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역시 그 싱커벨의 그 정현우 님인데요.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SDGs 관련 정보 공급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식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역사회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각자 부문에서 제가 우선 간단히 말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자체에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는 것 같고 있는데, 그 활동이 그 지자체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어느 지자체는 굉장히 열심히 그 활동을 하는 반면에 어느 지자체는 그냥 그 기구만 갖추어 놓은 정도로 있어서 그 활동이 강한, 그러니까 지자체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활동이 강한 데는 좀 많이 그 SDGs 관련 정보도 많이 들어가고 SDGs 17개 골에 대한 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그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해결책? 이제 그 장애에 저는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을 텐데, 한국 사회에서 그 농어촌 그 지방에 대한 질문이셨으니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분들이 그 살아가는데 연령에 따라서 학령기, 그러니까 그 학령기에 교육받을 당시에는 그 대도시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한 30대 이상, 40대 정도부터는 그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그 농산 어촌으로 그 기초지자체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내려갑니다. 이게 분포도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교육과 복지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교육은 대도시 중심으로 받고, 이것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제가 극복이라는 단어 좋아하지 않지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아마 부모의 사고였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그 장애 자녀를 오로지 돌봄하는데 한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아마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성인의 서비스는 기초지자체 형태의
지역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 복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 모든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서비스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있어야 되고 이용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 대상자가 쿠폰을 가지고 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건데, 이거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용 대상자가 있어야 본인의 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구조에서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설립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다면 그 농촌이라든가 소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바우처 형태가 아니라 기관 중심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편들이 지금 모색돼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자체가 상당히 많이 아쉽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뭐 혹시 마무리 말씀 짧게 그냥 1분 이내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교육계를 대변하고자 나왔는데 저는 학교에 있는 복지사로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에서 교육과 복지가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맨날 교육의 나라 하면은 핀란드 예를 들잖아요. 핀란드는 학교에 보니까 꼭 의무로 배치해야 될 부서가 교무부랑 학생복지부가 의무 부서예요. 그래서 학생복지부에 봤더니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사, 상담사 여러 직종들이 학교 안에서 학생복지를 같이 돕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 학생들도 그 안에 다 포함될 거고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살피자 하는 거라서, 거기서는 교육과 복지가 나눠져 있지 않고 교육 서비스도 복지의 하나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성,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교육부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부처들과 함께 꼭 적극적인 다양성 있는 교육 정책이 한국 사회에 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한국에도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저개발국, 우리의 이웃 국가들, 파트너 국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명백해졌습니다. 국내의 SDG 이행과 더불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전 지구적인 SDG 이행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인지,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사회적 연대가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 하는 부분들 우리 관심 있게 좀 알아보면서 정부에 요청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그 산림 계획을 전공을 했는데 여기에 그 좌장을 맡긴 이유는 이쪽도 좀 잘 배워라라는 취지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그 취약이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어떤 부분에 그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취약한 거는 우선 민감한 상태에서 무엇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프라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제가 방점을 찍는 것은 제도나 정책입니다. 그 인프라는 기술이 필요해서 그 기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도나 정책은 그 어쩌면은 그 저희가 그 할 수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인프라를 위한 과학 기술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했는데, 이러한 그 취약계층에 대한 또는 교육계, 그 개도국, 또 노동계에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구 환경에서 정말로 어려운 걸 겪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사실은 기후 변화 관련돼서 최근에 그 넷제로라는 것을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것을 저희도 선언을 했는데, 7억 톤을 배출하는 나라에서 이제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도전적인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SDGs인 것 같습니다. 17개 골을 이렇게 잘 2030년까지 이루면서 아무도 뒤에 처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도전적이라, 이런 그 두 가지 축, 기후변화, SDGs,
우리가 도전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계층, 모든 부문의 융합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달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쉬셨다가 세 번째 세션을 가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온라인을 참여해 주신 여러 청취자께도